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건설 로무 매니저 건설 매니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설 현장의 근로기준법 제대로 알기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우리 건설업에 계신 분들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용직 근로자의 해고,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상용직처럼 해고할 때 뭐 해고 예고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해고 예고 수당도 당연히 뭐 챙겨줘야 되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용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동일하게 법은 적용된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해고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주셔야 되는데, 원칙으로 따지자면 일용직 근로자는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이 원칙적이므로 해고의 문제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왜? 일용직 근로자 말 그대로 하루하루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루 단위로 계약이 되고 해고가 되고, 계약 해고 계약 해고가 뭐 갱신이 되는데, 문제는 근로계약이 상당 기간 반복 갱신되었을 때 근로관계가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을 근로자는 가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 조심해야 되고, 단 공정의 종료,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어, 주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상당 부분 제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뭐 위에서 말한 것 동일하게 계약 기간이 정해진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언제 되면 뭐 어느 한 1년 계약 기간이 있어요. 1년 이후 되면 1년이 도래되고 나면 나는 해지 뭐 여기서 이제 해고가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면 부당 해고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물론 일용직 근로자는 매일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뭐 20일이나 뭐 예를 들면 한 10일, 20일, 뭐 25일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참작 사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이제 이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서 해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자, 일용직 근로자의 해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집단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장, 팀장, 오야지, 소장 등의 명칭과 무관하게 특정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누군가를 부당해고 또는 해고를 시켰을 때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용직 근로자의 어떤 해고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있어요. 특정인을 중심으로 뭐 꼭 팀은 아니더라도 같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용직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뭐 원직 복직 명령이 떨어지고 부당 해고라고 판단되었을 때 복직이 떨어지면 이제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상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구제 명령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일용직 근로자 해고 예고. 해고 예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해고랑은 또 별도로 우리가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를 할 계획이라고 하면 근로자한테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게 일용직 근로자 해고 예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일용직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상용직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해고 예고에 대한 어떤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문의 역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까 우리 실무진들께서는 꼭 한번 눈여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해고 예고가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번은 사망은 삭제됐죠.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또는 수습 중인 자는 해고 예고 수단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분들도 부당 해고에 대한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해고 예고와는 별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일용직 근로자 해고 예고의 목적, 말 그대로예요. 갑자기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생계 유지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 예고에 대한 부분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물론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해고 예고해서 해고를 시켰지만 나는 부당 해고다, 근로자는 부당 해고다 해서 또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해고 예고 수단과 해고 예고는 별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밑에 사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당 해고와 구제 신청인데 물론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참고 삼아 읽어보시라고 제가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퇴직금 부분 한번 볼게요.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이니까 당연히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 갖기 전에 꼭 여쭤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마찬가지로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경우, 예를 들면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아주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타 건설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계속 근로의 단절로부와 재입사하여 근무한 기간부터 새롭게 기산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은 이래요. 아니 그러면 매니저님 이 근로자가 한 10개월 정도 우리 회사에서 일을 했고 한 달 정도를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퇴직금 안 줘도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맨 밑에 거 먼저 볼게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할 목적 또는 근로자의 공사 기간의 계절적인 이유, 겨울철에는 확실히 좀 공사가 주니까 사용자 측의 사유 등에 대한 휴무, 그 휴무 기간에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고 왔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근로 산정에 있어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이 있었으면 이 근로자는 일을 했을 텐데 우리 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그 기간 동안 나는 그 한 달 동안 다른 업체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불가항력의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충분히 우리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 일이 없어서 이 일용직 근로자가 다른 업체에서 한 달 정도 일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업체에서는 계속 근로의 연장으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업체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새롭게 들어온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무조건 원칙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밑에 보시면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타 건설회사 근로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공백이 있을 때는 근로 단절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공백기간, 상당기간 공백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아니 그러면 20일은 상당기간 공백기간인가요? 아니다 쳐요. 한 달은요? 아니다 쳐. 그럼 한 달 10일은? 한 달 20일은? 그럼 두 달, 세 달, 네 달. 이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시고 퇴직금 지급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이라는 건 사실 누군가 정확하게 이분은 퇴직금 뭐 산정 대상이다 아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공사기간이 1년이 넘는 아니면은 1년이 아니더라도 우리 업체에서 정말 매달 일을 하셨다면은 당연히 산정이 되겠죠. 대상이 퇴직금.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사실 한두 달 정도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다 오고 하면은 굉장히 아니면 공백 기간이 있고 하면은 산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상용직과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일 이전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균임금 3개월치 평균임금을 계산을 했더니 전체 기간에 있어서의 어떤 통상임금보다도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죠. 왜? 마지막 3개월 동안 일한 게 그 전에 일한 것보다 일수가 적을 때 그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업무상 재인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산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상 산재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여기 핵심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업무 수행에 이 업무 수행이란 부분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아래쪽에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업무상 제의 인정 기준들을 여러가지 비교를 통해서 좀 알아보시라고 실어는 놨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 천재지변이나 화재, 사업장 내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출장 중에 업무상 사고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업무수행 장소와 업무상의 사고 그 다음에 행사 중 업무상 사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업무상 질병 질병은 어떻게 인정을 하는지를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산재 처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재 처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원수급이 하겠죠. 기본적으로는. 자,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이 산재 처리를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산업재해 조사표를 산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죠. 근데 간혹 산재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들이 있어요. 산재 승인. 그러면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보험 가입자, 보험의 주체가 이제 하수급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수급인이 산재 처리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고는 원칙은 원수급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산재가 발생했을 때는 원수급이든 하수급이든 제 산업재해 조사표는 어디선 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원칙은 보험 가입자가 산재 처리하는 게 산재 처리는 물론 보험 가입자가 하는 거고 산업재해 조사표는 어디든 내셔도 어느 업체가 원수급이 내든 하수급이 내든 그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산재 처리. 중대재해 요 뒷시간에 나올 텐데, 중대재해는 사망사고나 아니면 3개월 이상의 어떤 입원 아니면 단체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중대재해라 보는데, 중대재해가 아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이 걸린 사람이 발생하였을 경우 종전에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아니해도 무방하였으나 2014년 7월 1일부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보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 요거 깜빡하면 그다음 은폐가 되는 거예요. 산재 은폐. 산재 은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태료 기준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대재해 나오네요.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에를 중대재해라고 하는데,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거는 양식입니다. 자, 산재 처리 한번 볼게요. 산재법상 요양급여를 3일 이내 요양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산재 처리 안 해준다, 산재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죠. 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질병의 여부가 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 이후 1개월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원래는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시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건설업의 경우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환산재해율인데, 우리가 산재가 발생하면 이제 산업재해율이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는 이게 조금 바뀌었죠, 법이.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감점이 있는 거예요.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산업재해표를 쓰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점이 있지, 썼을 때는 감점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분 근로자의 합산 이렇게 올라간다, 재율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재발생 연도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알게 된 연수의 재해자 수를 합산해서 환산재율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재해에 의한 재해자 수 산정 제외인 경우, 근로관계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이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당연히 이거는 산재 처리가 아니다, 산재의 어떤 발생의 요인이 아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죠. 보고 위반에 따른 감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산재가 터졌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당 0.2점 마이너스, 최대 2점까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감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했을 때, 즉 산재 은폐, 신고를 깜빡하고 안 했어요. 그럼 그거는 산재 은폐죠. 과태료 기준이 1차 보고 의무 위반 700, 2차 1000만원, 3차 1500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거짓 보고는 굉장히 커요. 일반재해 1500, 중대재해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로자가 만약에 업무에 관한 재해를 당하게 되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권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제 근로기준법 그 건설 현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나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게시판에 문의글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수업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한 강의가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건강연금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문의도 가장 많은 건강연금에 대한 올 8월부터 또 8일자 기준으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